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을 갖고 있는 두 나라가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특히 두 나라가 주장하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일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일 5선 연임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비롯해 모든 범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북한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단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자국 영토에서 수입을 넣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포격, 위협적 수사 등 북한의 계속되는 긴장 고조 행위는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북한과의 협력이 아닌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를 다뤄야 하며 두 나라가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거부한다면서 중러가 제기하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일축하고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실험을 규탄했을 때 북한이 불과 몇 달 후 외교에 복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15일 상원 외교위원회 군비 통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 정부가 잘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wanted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We wanted to remind the South Korean public of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 We know that they have the DPRK in the background that's shooting off ballistic missiles. So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that our commitment is certainly there. 젠킨스 차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가동과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B-52 전폭기,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영내 동맹국들이 우리의 공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VOA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5일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에 따라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바는 올해 대테러 비협력국에서 제외했다면서 쿠바는 미국과 반테러 등의 법 집행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을 해마다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 판매,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관련 내용이 공지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의 외무장관이 11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 북한의 테러 무기 지원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지난 13일 한국을 방문한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무부 장관이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을 비롯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VOA에 이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블라나르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우려를 밝혔으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 정보를 입수해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이뤄진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선 블라나르 장관이 한반도의 핵 군축,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그러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은 더욱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슬로바키아는 한국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통일 프로세스를 부정하는 북한의 최근 성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슬로바키아 장관의 공식 방안으로 양국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이어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블라나르 장관도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 비전과 대북 정책을 확고히 지지했으며 슬로바키아는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활공 단계 요격체를 공동 개발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양해각서에 따른 활공 단계 요격체 협력 개발 사업 계획과 관련한 정식 합의문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양국은 관련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미사일 방어 협력과 영내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또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이 극초음속 비행 시 활공 단계 부분에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일본은 로켓 모터와 추진 부품 개발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이 철저한 상시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군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과 엄격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국 육군 8군 사령관은 14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우리의 임무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미국 공군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전개돼 14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국방 영상정보 배포 서비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F-22 랩터는 미국 공군 5세대 전투기로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로 탐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산가족 특별기획, 오늘은 이산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미국 내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Where was their zone of occupation going to be? And that fell to two young 재미 military officers. 이산가족들의 애끓는 사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이산가족들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제이슨 안 씨는 외할머니가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이산가족으로 하버드 의대생이었던 2008년 시작한 이 영화를 2013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미국 의회에서 연방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It was certainly a very personal story to me, but I realized that it's not just her story, that it's the story of many
at that time almost 100,000 Korean Americans, U.S. citizens, with a very similar story. So it wasn't just her story that inspired me, but it was the broader Korean American story. 폴리 이산가족 USA 대표는 예일대 학생 시절 안 씨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뒤 2016년부터 이산가족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모두 한국 전쟁 당시 이산가족이 됐다는 리 대표는 2018년부터 이 단체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지난해부터 8, 90세를 넘긴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녘 고향에 전하는 메시지를 영상 기록물로 제작하는 고향에 보내는 편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I started that is because my second grandfather, the one who was separated from his older brother, he had passed away without knowing what happened to his older brother. And I really regretted that I didn't have the opportunity and the courage to ask him about those memories. 리 대표는 지난 8년간 만났던 고령의 이산가족 1세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더 늦기 전에 1세대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의 한인들 그리고 북한의 다음 세대 이산가족들에게 기록으로 남겨 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을 위한 외교정책의 에스더 임 평화안보정책 선임 고문은 아버지가 황해도 사리원 출신인 실향민입니다. 임 고문은 한국 전쟁은 이산가족뿐 아니라 참전 용사의 가족 또 미국인 전쟁 포로와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현재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 통과를 위해 팀 케인 상원의원, 제니퍼 웩스턴 하원의원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ntinued division of the peninsula, the unresolved Korean War has had lasting impacts on individuals, right? Whether they be divided family members or families whose, family with family members who served in, fought in the Korean War and never came home. And there's been no resolution for the return of their remains or accounting. And so. 존 제이 칼리지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는 테레사 이씨 역시 이산가족 USA에서 이산가족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로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Whenever many young people, first of all, don't even know about this history, and when they find out, they're shocked. They're shocked, and there's something emotional, very emotional about it, and the fact that this is something that has impacted all of our grandparents. 이산가족의 역사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 이 씨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어머니와 6년 전 탈북한 맹호심 씨가 북한인 복무 중 다친 군인조차 보호하지 않는다며 북한 내 장애인 인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맹 씨는 15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북한 장애인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장애인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 remember one time when I was 16 years old. We took a family trip to Pyongyang. The disabled veterans we met sold goods on trains to make a living. Looking back, I can see that North Korea's Disability Protection Act does not support or protect disabled North Koreans, even veterans. 맹효심 씨는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와 장애인을 위한 특별 좌석과 엘리베이터 시설을 보고 한국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선전한 것과 정반대였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희망은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를 얻는 것이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가 괴한의 총기에 피습당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15일 피초 총리가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한들로바에서 개최된 정부회의에 참석 중 여러 발의 총격을 받고 현재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피초 총리는 사건 직후 현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헬리콥터로 반스카, 비스트리카로 이송됐다고 정부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과 로이터 통신 등은 피초 총리가 병원에서 치료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인 피초 총리는 지난해 10월 슬로바키아 총선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과 독립적인 외교 정책 수립, 불법 이민자로부터의 국경 보호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4차례 총리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은 앞서 15일 보도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정의로운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평화 협상은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관련 국가들의 이익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제시한 4대 원칙을 통한 접근 방식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국들이 16,000건에 달하는 제재 조치 등 러시아를 처벌하고 고립시키며 악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자금과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재선 직후인 지난해 3월 러시아를 방문해 5시간 넘는 대면 회담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이처럼 전례 없는 수준의 러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자신이 취임 뒤 첫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에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등 약 10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얼 하갈이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라파에서 10개의 지하갱도와 다수의 무기를 발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 남부 등 세 지역 모두에서 결연한 각오로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공중과 육지, 해상 병력 이동 시에 테러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자 북부, 자발리아 서쪽 여러 지역에 새로운 민간인 대피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라파에 대한 진군을 계속해온 이스라엘 군 탱크들이 이날 일부 주거 지역에 도달했다고 전하고 현지 주민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 탱크들이 가자지구 북부에 몇 달 사이 가장 격렬한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15일 소셜미디어 X에 밤사이 공군의 공습으로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고위 야전사령관 후세인 이브라임 메키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14일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10억 달러 규모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수물자 지원을 위한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국무부가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교섭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무기 지원 패키지는 탱크용 탄약 7억 달러, 전술 차량 5억 달러, 박격포 탄약 6천만 달러어치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부 무기 지원 중단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이며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에서 대규모 공격을 할 경우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번 결정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균열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